자, 2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제한 능력자 옳지 않은 거. 요거는 이제 특정 후견하고 2번의 한정 후견의 차이점이죠. 1번의 특정 후견은 본인이 반대하면 할 수 없고 2번의 한정 후견, 그 다음에 이제 성년 후견도 마찬가지죠. 본인 의사를 한번 들어보면 되는 거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우리가 계약의 경우에는 이거 상대방은 철회권이 있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거절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 묻는 거죠. 미성년자에게 이거 행사할 수가 있느냐? 행사할 수 있죠. 요게 차이점이 뭐예요? 최고권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할 수 없죠. 그거 차이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상대 4번이 그래서 정답이죠. 3번은 단독 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 두 가지는 상대방이 추인하기 전까지죠. 추인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거절권에 대해서 3번은 거절권, 4번은 철회권, 제한 능력자에게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5번은 원래 피성년 후견인은 본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요 피성년 후견, 그 다음에 특히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기간하고 사모의 범위를 반드시 정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거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참고해가지고 태아의 권리 능력도 출제가 케이스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핵심적인 거 3가지 해놓았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년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뭐 2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고 연속해서 출제되리라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모의고사에서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신의성실의 원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모의고사에서 뺐지만 여러분들은 의외타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종 선고로 가보죠. 1번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자의 생사. 이거는 뭐 묻는 문제입니까? 이거 보통 실종이냐 특별 실종이냐 이거 묻는 거죠. 근데 특별 실종은 4가지밖에 없죠. 요거는 위난 실종에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5년 이하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실종 선고의 경우에는 생사가 불분명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실종 선고의 요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사망으로 추정이 되죠. 그럼 일종은 이 사람은 사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이 왜 이리 막히죠? 그러니까 사망자에 대해서는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뭡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공법적 법률 관계는 해당이 없죠. 실종 선고는 사법적 법률 관계에 국한된다. 그거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4번은 요거는 이제 요거 묻는 거죠. 실종 선고가 나중에 취소되었을 때 요 사람들이 실종 선고 후 그 다음에 취소전이죠. 요 취소전. 요 사이에 거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의로 거래를 해야만 보호를 하죠. 실종 선고 후입니다. 실종 선고 후. 근데 거기는 청구 후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요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요거는 잠깐 이제 의외타 문제인데 우리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하면 그건 무효거든요. 근데 요거는 예외적이죠. 쭉 이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종 선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결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실종 선고가 지금 진행되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실종 선고가 청구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기간이 요 날만
만료돼가 이 사람이 이날이 사망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판결 내린 거니까 이거 무효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판결 내릴 때까지는 그래도 실종 선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설령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판결은 인정된다는 그런 판례죠. 요거는 의외타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죠.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참고로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거기 참고가 있는데 1번은 뭐예요? 요거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그 판례, 그거 아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2번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실종 선고 효과를 뒤집을 수가 없죠. 반드시 실종 선고 취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53번 법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어찌됐든 간에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 기재사항이 이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도 맞는 이야기죠. 허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2번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 간의 이 법인 규정은 워낙 규정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이런 규정이 있죠. 이런 것도 그냥 슬쩍 출제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사단법인의 경우에 사원 자격의 덕실은 반드시 기재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외우기도 그렇고 감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맞추셔야 되고, 4번은 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 그거 알고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 법인 경우에는 뒷부분에 청산과 관련되는 법조문은 여러분들이 별로 읽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다른 자격시험에서는 출제를 좀 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거 5번 정도는 아시라는 겁니다. 청산 기간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 의무는 집니다. 법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별도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54번 비법인 사단, 재단 굉장히 어렵죠. 옳지 않은 거. 1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그러한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요거는 두 가지를 묻는 문제죠. 비법인에서는 제일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법인의 경우에 대표권 제한이 있다. 요 경우에는 원래 비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하잖아요. 근데 요 경우에는 유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권 제한은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비법인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요 대표권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위반하여 거래했을 때는 이 상대방은 저 사람이 이거 위반하고 있거나 그거를 알았다든지 역시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요럴 경우에는 요 계약은 무효가 되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요거 가지고 지금 안다는 거죠. 요거 가지고. 그러면 지금 1번은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알 수 있었어야지 이게 무효가 되는데 알 수 없었다면은 이 계약은 유효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중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에서 소송할 때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소송이 아니고 보존행위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반드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종중은 어려운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법인 사단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그럼 3번 조금 전에 한 거고, 4번도 어렵죠.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서의 승인, 그러니까 총유물의 뭡니까? 승인, 채무가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냐? 이게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가 되면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채무가 있다고 승인하는 것은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은 뭐예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도 등기할 수는 있다. 또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은 있다. 그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해가지고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이 허용 안 된다. 그게 2번에 있는 교회의 그 사태죠. 3분의 2를 외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자, 그 다음에 55번 물건 옳지 않은 거. 집합물 특정이 되면은 전체를 한 개의 물건으로 봐가 양도담보할 수 있다. 뭐 유명한 판례일 것이고 2번 이 법정과실 천년과실은 법전 있는 거 그대로 많이 냅니다. 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맞죠? 3번 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류의 과실 명인방법 갖추고 있다면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죠. 4번은 별로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과실 규정이나 주물 종물 이론은 당연히 임의 규정이죠. 그거 묻는 겁니다. 천년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할 법전에는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하는데 다른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의해야 되겠죠. 왜? 임의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는 거죠. 5번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있죠. 요게 3번하고 차이점입니다. 3번의 경우에는 그래도 명인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농작물의 경우에는 명인방법조차도 필요 없다는 게 판례죠. 맞습니다. 56번 불공정 법률행위인데 반사회적 질서도 제가 문제에 넣지 않은 이유는 작년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연속해서 출제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한 문제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중에서 중요한 판례 있죠. 형사사건의 보수 약정은 무효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강박을 했을 때 그거는 강박은 맞지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뭐 이런 거. 그거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셨던 거 핵심적인 것은 한 번 더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56번 불공정 법률행위. 자, 1번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재의 균형을 잃었다 하여 법률행위가 곧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모든 요건 사실을 다 입증해야 되고요. 2번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죠. 또 적용 안 되는 게 뭐예요? 정려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죠. 경매, 정려.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 당시 이거는 제가 1회 모의고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4번 궁박, 경솔, 무경험은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갖추면 되죠. 대리인이 행위를 했을 때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그 다음에 궁박은 본인 기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 보시면 궁박은 정신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3번은 중복되네요. 하여튼 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논점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하나같이 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 무효행위의 전환에 가면은 문제를 따로 해놓았으니까 그때 또 보겠습니다. 자, 57번 진이 아닌 의사. 요게 우리가 이제 107조부터 110조가 있는데 108조, 109조는 이게 연속해서 3년 출제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표시하고 착오는 언제라도 그냥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진위 표시하고 이 사기강박은 뜸하게 출제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사기강박이 워낙 출제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요게 더 유력하다고 봅니다만 비진위 표시도 또 이제 오랜만에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7조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1번 공무원 그러면 벌써 딱 눈치채셔야 되죠. 공법행위죠. 요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아무런 말이 없죠. 우리가 여기에 명의를 빌려서 대출받을 때 양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108조 문제라 그랬죠. 요거는 무효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죠. 근데 요런 양해 말이 없다면은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거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라 그랬죠. 명의 빌려준 사람은 갚아야 됩니다.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 빌려준 자 비진위 표시 아니다. 갚아야 된다. 3번은 포인트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사직서 제출했다. 이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물론 강요를 받았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건 우리 판례에 하면은 비진위 표시가 아니죠. 그거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고 심사숙고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 4번은 법조문입니다. 원래 비진위 표시는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다. 그 다음에 5번 너무너무 유명한 판례죠. 정답 해설에 있는 것처럼 비진위 표시에서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요게 이제 비진위 표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판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통정허위 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무효라는 것은 소위 이익만 있으면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맞고.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때 시험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과실을 따지죠. 그러니까 이제 과실을 선의하고 과실을 따지죠. 이건 알았다는 것은 악이니까 선의 과실을 따지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107조부터 119는 어떻게 되죠? 요 110조는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과실은 따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구조가 많은데 이거는 전부 과실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107조부터 110조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되고 과실은 문제 삼지 않는다. 지금 이거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5번 뭡니까? 2번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 사람은 보호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번에 파산관제에는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제3자냐, 우리 판례는 맞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떨 때 선이냐 이거죠. 채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이때 우리 판례는 그 채권자 모두가 악의이지 않는 한 이 파산관제에는 선의로 다루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그러면은 대항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압류 사건인데 어찌됐든 포인트는 그 누구도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하튼 선의의 제3자하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는 항상 선의의 제3자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예요? 지금 A와 B가 통정허위 표시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거래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제3자죠. 근데 이 사람은 악의자다. 그럼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물건을 넘겼다. D에게 넘겼다. 이 사람을 우리가 뭐 전득자라고 할까요? 근데 이 사람이 선이다. 그러면 이제 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느냐 이야기죠. 맞다는 겁니다. 요 사람은 보호가 됩니다. 요 사람은 보호가 된다. 요 사람도 선의의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에 제3자가 악의이면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가 선이라면은 이 사람은 뭡니까?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요 사람이 보호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리로 넘어왔습니다. 요거 1번은 여기 이제 다른 시험에 이 변리사 시험의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제가 한번 일부러 내봤습니다. A, B가 지금 수권 행위를 하죠. 그러면 요 사람은 지금 대리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요 사람은 미성년자라도 되죠.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고 수권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요거는 계약이에요. 요거는 단독행위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요 미성년자인 요 B가 위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요거는 계약이니까 요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B는 요 위임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하죠. 요거는 취소가 안 되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미성년자라도 되니까 요거는 취소가 안 되는데 요거는 B가 취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평소에 이거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의외타 문제로 혹시 출제될까봐. 그래서 1번에 미성년자인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만약에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야기죠. 본인과의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그 다음 2번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 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이 우리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까지 가고 막 이런 거거든요. 요거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 저 사람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래야지 법률 효과를 자기가 가져가니까 요거는 그래도 쉬운 판례에 속하죠. 2번은 맞습니다. 3번은 쌍방대리죠.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 이행의 경우에만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본인의 허락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죠. 무권대리죠. 엄밀하게 말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어찌됐든 무권대리예요. 무효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자, 지금
대리인하고 C하고 상대방이 있을 때, 지금 4번은 뭐예요? 얘가 사기 강박을 당했죠. 그럼 얘가 지금 가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피해자죠. 이때는 우리가 116조가 적용되죠. 이때는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야 되죠. 그럼 이때는 사기당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 그럼 취소권은 누가 가져가느냐? 본인이 가져가죠. 취소권은 본인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쪽으로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거 110조 문제죠. 이때 요 사람은 A가 사기친 거하고 동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110조 1항이 적용된다. 요거 우리가 1회 모의고사 때 한 거죠. 그래서 요 양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이 사기친 경우 요거는 110조 1항의 문제다.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사기를 쳤다. 요거는 116조 이거 대리행위의 하자가 있는 거다. 이때는 본인이 취소권을 가져간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5번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이의 없이 방임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묵시적이다 해가지고 대리권 줬구나 이렇게 추단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0번 법률행위 무효, 1번 일부 무효 이런 거 전부 다 임의 규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강행 규정일 리가 없죠. 1번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경우에는 조심하십시오. 원칙이 전부 무효입니다. 원칙이 일부 무효다 이렇게 출제를 좀 하는데 틀렸습니다. 원칙이 전부 무효인데 가정적 의사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맞죠? 3번 꼭 아셔야 되죠. 불공정 법률행위의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인정된다. 정말 중요한 판례이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고.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운영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 배제 잠탈. 이거는 우리가 1회 모의고사 때도 이거 봤죠. 요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확정적으로 무효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그랬죠.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요거는 알고가 포인트죠.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다. 근데 해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소거표가 있는 거하고 소거표가 없는 거 요거 구별할 줄 아느냐.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대표적인 게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의 경우에는 소거표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택 채권에서 선택을 하면 소거표가 있다. 이런 거. 그 다음 무권 대리 행위에서 추인하면은 소거표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소거표가 없다. 요거 꼭 아셔야 되죠. 자, 6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 파트는 법전 규정을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전을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성계인. 포괄성계인도 취소권자죠. 상속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의미가 없죠. 따라서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습니다. 맞고. 4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취소 원인이 요거는 이제 144조 2항을 묻는 거라 그랬죠. 제가 1회 모의고사 때도 했지만 요거 의외로 출제 좀 합니다. 그래서 요거 4번은 틀렸다.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거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5번 중요한 판례죠. 법률행위를 취소했다. 이거를 또다시 추인할 수가 있느냐. 원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되는데 요거는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했죠. 그 대신에 이제 취소를 했으면은 무효행위가 되었을 거니까 무효행위의 요건으로 추인할 수가 있다. 유명한 판례죠. 김재규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5번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판례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62번은 이 물상보증인이 나왔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가지고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부동산 위에 갑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부는 응소죠. 근데 우리가 이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응소.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다. 이 사람이 원고다.
이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일정한 요건 하에 중단이 되죠. 근데 2번처럼 지금 물상보증인이 원고가 되었다. 이럴 경우에 우리 판례는 이거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했느냐? 요거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는 권리 행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형식적인 논리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됩니다. 그게 지금 기업번 이야기예요. 병이 제기했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대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갑이 피고로서 응수하여 그 소송에서 이겼죠.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느냐? 우리 판례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을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한 바가 없다. 이게 이제 판례의 논지죠.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이 X에 대한 압류를 했다. 그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했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채무자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이때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만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요게 176조의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 조문을 알고 있느냐? 맞는 이야기죠. 니은번은 맞습니다. 통지가 포인트가 되고요. 3번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됐다. 요거는 무엇을 묻는 문제고 하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그 소멸시효 이익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 이야기거든요.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물상보증인은 직접적인 이익을 받죠.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말소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D급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고요. 자, 63번 이행불능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거. 자, 1번은 이행불능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출제되는 판례 유형이죠. 자, 요거는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이거를 이제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요 사이에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지금 1번은 어떤 변화가 생겼죠? 가등기가 격려되었다. 또 가압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가처분 등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3월 1일 날 이행기에 이거를 이행불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우리 판례는 아니라 그랬죠. 이거 얼마든지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은 임대인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 경매를 당한 모양이죠.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였는데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는 변함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어가 쫓겨나면은 그거는 이제 불능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3번 동시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그럼 이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손해배상 채무는 이제 여전히 상대방의 채무하고 동시행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바뀌었지만 채무의 동일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잔대금 의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더라도 원래는 상대방이 동시행항변권이 있으면은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행불능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날 5월 1일이 지금 변제기인데 이날 4월 15일 날 이게 이행불능 상태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요날까지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죠.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변제의 제공을 하는 게 의미가 없죠. 불능이 되었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최고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요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요날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여기 우리 판례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동격이 뭐예요? 명백하게 거절했을 때 요걸 우리가 명백한 이행 거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죠. 이때 우리 판례는 그걸 이행불능하고 이제 동격으로 보는 거죠. 변제기까지 기다리는 게 의미 없다. 변제에 제공하는 거 의미 없다. 최고하는 거 의미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불능이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정될 여지가 없느냐. 원래는 인정이 안 되죠. 재산권 물어주면은 정신적 손해도 물어줬다고 우리 판례는 보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위자료 청구권은 특별 손해다.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1번, 2번 판례는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64번 채권자 대위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64번의 1번은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죠.
A, B, C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B가 지금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이 사람이 이행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불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A는 요 사람은 이제 채권자고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은 채무자고, 지금 요 사람은 제3채무자인데, 이때 A가 요 사람의 채권자 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거죠. 요거를 지금 대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지금 뭔가 하니까 이 채권자 취소권은 사회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이내에. 자, 이때 누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냐? A냐 B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요 사람이 대위 행사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어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요거 알고 있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죠. 채무자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가려야 된다. 2번은 우리가 이제 얘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이행기가 반드시 도래돼야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이 건은 이행기 전이라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자기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다는 걸 A가 B에게 통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의외로 좀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 요거 법전에 있는 거거든요. 법전에. 요거 아시느냐? 이제 그거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게 틀렸습니다. 앞부분은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기 이제 일신 전속권이냐. 요 B가, 요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 묻는 거죠. 근데 3번에, 조합원의 조합 탈퇴권은 우리 판례가 일신 전속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5번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을 가진다 그랬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요 두 사람 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거는 얘가 이제 주장할 수가 없죠. 왜냐? 소멸시효 완성은 혜택을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그랬으니까 요거는 B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게 4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6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권자 지체입니다. A는 B와 고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B는 고추 시세가 내렸다는 이유 등 여러 이유를 수령 거절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자 지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르지 못한 거. 지금 그러면 A가 지금 계속 고추를 보관하고 있죠. 그대로, 그리고 이제 계약이 이게 무효라든지 해제된 게 아니니까 여전히 A는 고추 인도 의무가 존속합니다.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되느냐. 이게 틀렸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특정물의 경우에는 선관주의 의무가 맞죠. 그러나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되죠. 이제 선관주의 의무 안 해도 됩니다. 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까 경과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게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392조에 책임이 가중되죠. 그럴 경우에도 선관주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이 사람은 변제의 제공을 했죠.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어떤 수령을 거절했으니까, 변제의 제공을 했다는 게 지문 중에 그냥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제의 제공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죠. 보관 비용은 이제는 당연히 상대방이 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공탁 요건이 갖춰지면 공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예요? 위험 부담의 문제죠. 이런 채권자 지체 중의 상황에서 불가항력으로 고추가 멸실되었다.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느냐?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죠. 따라서 이때는 A는 고추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누구예요? B죠. 고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채권자 B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A는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66번 부진적 연대채무. 제일 밑에 참고 보시면은 이 부진적 연대채무는 뭐하고 엮어서 출자하게 돼 있는 거니까 반드시 요거는 760조 공동불법행위하고 엮어서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그 참고 보면은 과실의 공동불법행위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다 물어줬을 때 구상권 행사 요건이 있죠. 그거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야만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부진적 연대채무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체적 평가설, 과실상계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참고에 있는 1번, 2번, 3번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6번 문제로 돌아오셔가 옳은 거네요. 자, 어지간한 거는 전부 우리 민법에서 부진정이죠. 그러나 1번에 공동임차인의 차임직업 의무는 요거는 순수한 연대채무입니다. 근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임대인이 있는데 임대인 A, B가 있고 지금 임차인이 있지 않습니까? C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요 임대인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죠. 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거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우리 판례가 불가분 채무라 그랬죠. 요거는 불가분 채무입니다. 요거 꼭 아셔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있는데 갑이 있고 지금 임차인이 지금 얼병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요 사람들은 차임직업 의무가 있죠. 요 차임직업 의무는 지금 이게 뭐냐 이 이야기인데 요거는 순수 연대 채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순수 연대 채무다. 요거하고 요거는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느 부진적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묻는 문제인 거니까 이 순수 연대채무는 우리가 이경상 면동소 상계 1항 그 다음에 면동소 그 다음에 상계 2항 이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전부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부담 부분에 하나여 뭡니까? 절대적 효력이 있다. 근데 이게 작년도에 출제가 되어버렸죠. 근데 부진적 연대채무는 뭡니까? 이거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통용되지 않고 상계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계 2항은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상계 2항도 안 돼요. 오직 상계 1항만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계권자가 상계하는 거 요것만 부진적 연대채무에서도 해당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죠. 옳은 거 찾는 겁니까? 그럼 2번이 정답이에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신 상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이때 구상의 대상이 또 여러 명일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판례는 분할채무라 그랬죠. 3번은 그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채권자가 부진적 연대채무자 이거 다 안 되는 거죠. 4번은 이행의 청구, 5번은 면제죠. 그럼 여기 이행의 청구, 여기 면제. 이게 연대채무에서는 절대적 효력이 있지만 부진적 연대채무에서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그거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7번 동시행의 항변권. 재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채권 강론에서는요. 이 작년도에 출제된 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의 성립하고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가 출제되었는데 계약의 해제는 매년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작년도에 이게 출제가 요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에서 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약의 성립은 너무 쉬운 부분이죠. 기본적인 조문 좀 보시고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의외타 문제로 또 출제되면 또 곤란하니까 기본적인 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의고사에서는 뺐다는 이야기죠. 자, 동시행의 항변권 보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설명. 1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채권자 지치에 빠지는 사람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 우리 판례는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이행의 제공을 계속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계속설. 그거 묻는 문제죠.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동시행의 항변권이 주장의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법정에서 지는 거죠. 상대방의 청구권이 인용되죠. 이거 변론주의니까. 2번은 그 이야기고 3번은 판사는 그러면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아니라 그랬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으로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 내려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이제 2번하고 차이점이 뭐냐?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사람은 상계를 당하지 않죠. 그게 4번, 뭡니까? 4번, 5번 이야기입니다. 동시행 이행변 항변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런 뜻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5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상계에서 나오죠. 항변권이,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있으면은 상대방은 상계하지 못하니까. 68번 계약의 해제 옳지 않은 거. 정기행위는 우리가 이제 계약 해제할 때 최고가 필요 없는 거 이거 출제 잘 되죠. 아까 했습니다, 이거. 지워버렸습니까? 이행불능, 그 다음 명백한 이행거절, 그 다음 여기 나왔네요. 정기행위.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곧 해제권이 발생하고 채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번은 뭐 시험에 단골 문제죠. 불가분성. 여러 명일 때는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2번은 꼭 아셔야 되고 3번 나왔네요. 쌍무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 뭐 그런 거고요. 4번은 좀 어렵다기보다는 요거 아셔야 됩니다. 매수인이 잘못해 원래는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는 건데 이 사례는 뭡니까? 독특하죠. 매수인이 잘못해가지고 불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우리 판례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담보 책임이 아니고 계약의 해제권 문제예요. 해제권. 이때 우리 판례는 할 수 없다 그랬죠.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5번 상대방이 동생관계에 있는 채무를 지체하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채고하여 원래 이게 원칙이죠. 계약을 뭡니까? 해지하기 위해서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면 그거 무너뜨려야 되니까 내 쪽에서 변제 제공해야 되고 또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채고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춰야 되잖아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9번은 제가 계속 매매에서 출제가 됐다 그랬는데 전부 담보 책임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혹시 또 금년에 만약에 매매에서 또 출제한다면 여기 계약금에서 나올 겁니다. 계약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보셔야 되죠. 옳지 않은 거. 1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되었을 때는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금액의 2배 돌려줘야 되죠. 요 판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 우리 민법에 요물계약이 한 3개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요물계약. 대물변제를 계약으로 보면은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계약금 계약도 요물계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회 할 때 한 거 현상광고 있죠. 요것도 요물계약입니다. 요 3가지는 요물계약이라는 거 요거는 꼭 아셔야 되죠. 임대차 보증금이 요물계약인지는 판례가 아직 없고 학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출제 안 할 겁니다. 그래 요거 3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맞는 이야기고, 3번,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행기가 요 날인데 앞당겨가지고 이제 이행에 착수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계약을, 둘 다 이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이 계약금 조항에 의해서는. 우리 판례는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다 그랬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요 판례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게 이제 뭐 단골이죠. 상대방이 안 받겠다고 도망 다닙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 계약금의 2배를 공탁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 판례 꼭 외우십시오.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5번은 정말 어렵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행에 착수했느냐? 그러면 이제 계약금 조항에 의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느냐? 우리 판례는 대개 중도금을 봅니다. 중도금 말고도 다른 어려운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중도금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한 것을 우리는 이행에 착수라고 하지 요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 관할관청 허가를 얻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아직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 중요한 거네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게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거든요. 꼭 아셔야 되고. 저는 정려가 또 정말 의외타 문제로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정려 여러분들 법조문 위주로 보시고 정려는 또 중요한 판례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꼭 같이 보십시오. 자, 70번. 원래 정려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데 하자나 흠결을 알고서 수정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담보 책임지죠.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은 법조문인데 출제 잘합니다. 부담부 정려죠. 이때 부담의 한도 내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지고요. 5번 사인정려죠. 이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인데 판례인데 정려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해제할 수 있죠. 이때 우리 판례는 이는 본래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른 요거 철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년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 판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일반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거는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친족 간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 550 8조가 적용되죠. 따라서 이때는 이미 이행한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의 의미, 요게 일반 약속이냐 아니면 친족 간의 부양 의무냐 그거 이제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이행한 것은 못 돌려받는다.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부동산은 등기를 넘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도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판례는 등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려의 경우에는 의외로 출제할 만한 그게 좀 있다. 그렇게 감을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임대차가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보는데, 임대차는, 일반적인 그 임대차 조문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1회 모의고사에서 한 거,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우리가 1회에서 문제 풀지는 않았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전대입니다. 임차권 양도 있죠. 이제 동의 없이 한가하고, 정상적으로 한가하고, 요거 이제 법률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보통은 이제 동의 없이 하는 거를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71번 어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갑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옳은 거. 자, 그러면은 불법 점유죠. 동의가 없으니까. 그러면 1번 갑은 병에게 토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점유니까 틀렸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갑은 을에게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해지하지 않았다면은 여전히 임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갑이 을한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우리가 해지라든지 이런 단독 행위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갑의 동의가 없었으니까 을과 병의 이게 우리가 전부 상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갑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을과 병의 여기서는 전대차 아니면 임차권 양도 이런 거는 다 유효하죠. 그러면 이제 이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못하면은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제일 중요하죠. 아직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임대로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갑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번 판례 정말 어렵고 중요한 판례니까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도 이게 2년 연속 재재작년에 출제가 되어가지고 저는 이제 조합이 한 2, 3년은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합은 우리 현실에서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또 의외타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간과하기 쉬운 정도 문제를 내었는데 옳은 거. 자, 1번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맞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존속 기한이 있다 하더라도 탈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은 맞고. 그 다음에 3번 굉장히 어렵죠.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3분의 2가 틀렸죠. 4번은 상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조합의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제명 결정하면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5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안 보는 거죠. 또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이 뭡니까? 노무 출자가 가능하죠. 또 현물 출자했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탈퇴했다. 이게 조합이 없어진다 할 때는 금전으로 이 사람이 돈 받아 나올 수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무나 현물 출자를 한 사람도 나중에 나올 때는 금전으로 받아 나올 수 있다. 그런 조문이 있죠. 그것도 아셔야 되고. 부당이득 법조문 위주입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은 그날부터가 아니죠.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악의 수익자가 되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2번은 이제 부당이득 돌려줄 때 요거는 민법 총칙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물권법적인 게 강한데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죠. 그러니까 과실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의의 점유자.
그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 2번은 원물 반환에 관해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에 대해서 현존 이익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돼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죠. 과실 수칙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시행 항변권. 이게 주로 이제 임대차에서 발생하죠.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쓴다. 근데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당이득은 일어나고 있죠. 이때 포인트는 뭐예요? 실질적 이득설이죠.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어찌됐든 부당이득은 성립하고 4번에 채권의 부당이득도 성립하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논점은 이거 반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은 어떤 식으로 돌려받습니까? 금전으로 돌려받는다 그러면 틀리죠.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돌려받아야 됩니다. 요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채권의 부당이득이 일어났을 때 반환 방법 그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 불법원인 부당이득 당연히 안 되고 소유권에 의해서도 안 되고 약정했다고 해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되는 게 뭐죠? 되는 게 불법성 비교론이죠. 수익자의 불법이 워낙 클 때 불법성 비교론 이때는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죠? 다른 약정이죠. 이 사람들이 불법원인 급여에 기한 거를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따로 만나가지고 다른 약정, 그러니까 반환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약정을 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임의로 또 상대방한테 돌려주는 거는 가능하죠. 임의로 돌려주는 거는.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74번. 요거는 해설을 먼저 한번 보시죠. 저는 이거 출제될 때 됐다고 봅니다. 우리 불법행위 파트에 보면은 저 뒤에, 뒷부분에 가보면은 이게 조문이 굉장히 뒤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빨리 한번 가보십시오. 763조에 가보면은 채무 불이행 규정하고 불법행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해설에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의 범위,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범위는 뭐예요? 통상손해, 특별손해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의 원칙이라는 거, 과실상계, 그 다음에 손해배상자의 대위. 요 4가지 규정은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중복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 문제가 뭐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만 특별히 따로 규정하는 게 아닌 거. 위자료, 채무불이행에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로서 태와, 계약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의 배상의 경감 청구. 요거는, 765조의 불법행위에만 있거든요. 채무불이행 없습니다. 그러나 4번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이게 겹치죠. 겹칩니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단기소멸시효는 뭔가니까, 뭡니까?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게 있죠. 그걸 단기소멸시효라 그러죠. 그게 있죠. 이것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 불법행위에서 우리가 한 문제를 찍자면은 사용자 책임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도 중요하고 공작물 점유자 책임도 중요한데 사용자 책임이 더 중요하죠. 1번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 요거 우리가 1회 모의고사에서 대리권 남용할 때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 물을 수 없다. 자, 도급인 1회 모의고사하고 비슷하네요. 실제로 지휘를 했다. 그러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죠. 3번은 우리나라에 지입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 인정된다는 거 이 판례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지입 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입회사가 사용자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동 불법행위. 이거는 뭐예요? 초과 부분이 포인트죠. A가 사용자고 그 다음에 B가 피용자인데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피용자가 아닌 사람이죠. 이 사람은 피용자가 아닌 사람인데 요 두 사람이 760조 공동불법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용자가 이 사람한테 전액을 다 배상해 주고 난 뒤에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직원이 요 피용자가 아닌 요 사람에게는 얼마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요 사람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묻는 거죠. 부담 부분. 전액이라 그러면 틀리죠.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가 있다.
그게 지금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신의 측상 과실상계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벌리자면 밑도 끝도 없고요. 이제 막바지인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코스 할 때 제가 채권법은 요약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법 총칙은 그게 없어가지고, 따로 올렸거든요. 그거 꼭 민법 총칙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통해가지고 조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없는 걸 하더라도 의외타로 연속해서 또 출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채무인수도 뺐어요. 채무인수는 작년도에도 출제가 되고 재작년도 일부가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년에는 채권 양도가 출제되리라고 보고 했는데 그런 건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저희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출제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시기는 바랍니다. 자, 이제 1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부디 어떻게 문제가 여러분들을 공부한 데서 많이 출제가 되어서 좀 고득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